마르코의 코끝에 닿은 건 분명 따뜻한 김이었습니다. 멸치와 바지락이 우러난 맑은 육수, 그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한 그릇. 그런데 이 남자, 뉴욕 최고의 파스타 칼럼니스트라는 마르코 비앙키는 그 김 너머의 면을 보자마자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칼로 대충 썬 밀가루끈? 이걸 면이라고 부른다고? 3대째 볼로냐에서 생면을 빚어온 가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에게 면이란 곧 이탈리아였고 면의 정점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두께가 1mm만 달라져도 혀가 먼저 알아채는 남자. 그런 그가 칼국수 따위에 시간을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사진 한 장이 그의 손가락을 멈춰 세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복판, 평일 점심인데도 어느 칼국수 집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화려한 장식도 비싼 재료도 없는 투박한 국수 한 그릇. 대체 왜 미국인들이 이 면 앞에 줄을 서는 걸까요? 그로부터 2달 뒤 같은 남자가 자신의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평생 면을 한다고 믿었는데 오늘 처음 면을 만났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면장인의 자존심을 단 한 그릇으로 무너뜨린 그 국수.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르코 비앙키입니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태어나 지금은 뉴욕에서 푸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면의 남자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별명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우리 집안은 3대째 생면을 빚어온 가문이거든요. 할아버지 비토리오가 1940년대에 볼로냐 골목 한 구석에 작은 면 공방을 열었고 아버지가 그걸 물려받았으며 저는 그 밀가루 냄새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처음 잡은 장난감은 인형이 아니라 밀대였어요. 5살 때부터 반죽을 만졌고 10살이 되었을 땐 탈리아텔레 면 두께를 눈대중으로 맞출 줄 알았습니다. 그 공방을 기억합니다. 새벽이면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일어나 밀가루 포대를 풀었어요. 손바닥으로 밀가루를 한 줌 쥐었다가 흘려보내며 그날의 습도를 가늠하셨죠. 비 오는 날과 맑은 날 반죽에 넣는 물의 양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밀가루는 살아있는 거란다. 매일 다른 표정을 짓지. 어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밀가루는 밀가루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공방 한쪽 벽엔 나무로 된 면틀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탈리아텔레용, 탈리올리니용, 파파르델레용. 면의 굵기에 따라 도구가 다 달랐죠. 저는 그 정교한 도구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면이란 정확한 도구와 정확한 손길에서 나오는 거라고 뼛속까지 믿게 된 겁니다. 면이라는 건 저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문의 언어였고 제 정체성이었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믿었습니다. 면의 세계에 정점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이탈리아라고. 파스타야말로 인류가 도달한 면의 완성형이라고 말이죠. 제 혀는 좀 유변합니다. 면의 두께가 1mm만 달라져도 알아챕니다. 삶는 시간이 10초만 길어져도 식감의 차이를 느끼죠. 동료들은 그걸 두고 마르코의 저주받은 혀라고 불렀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그 말이 저는 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제가 뉴욕에서 칼럼을 쓰기 시작한 지도 벌써 12년째였습니다. 이탈리아 정통 파스타부터 일본 라멘, 베트남 쌀국수까지 세상의 면이라면은 거의 다 먹어봤다고 자부했죠. 그중 일본 우동은 인정했습니다. 그 쫄깃함, 그 정직한 밀가루의 맛. 이건 면을 하는 민족이 만든 거다. 그렇게 평가했으니까요. 우동을 처음 먹었던 날 저는 도쿄의 작은 가게에서 30분이나 면을 씹으며 분석했습니다. 밀가루를 발로 밟아 반죽한다는 그 정성, 일정한 굵기로 뽑아낸 그 정직함. 적어도 일본은 면의 규칙을 알고 있더군요. 균일함이라는 규칙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면을 평가하는 제 기준이 옳다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좋은 면은 균일해야 한다. 한 그릇 안에 모든 가닥이 똑같은 두께여야 하고 똑같은 시간에 익어야 한다. 그게 면을 만드는 사람의 실력이자 양심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치는 강렬했고 불고기는 훌륭했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면? 한국에 면 문화가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맨해튼 사무실에서 다음 칼럼 주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동료 기자인 에밀리 카터가 제 책상 위로 노트북을 들이밀었습니다. 에밀리는 저와는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이라면 일단 먹어보고 보는 성격. 저처럼 까다롭게 구지 않았죠. 그래서 가끔은 부러웠고 가끔은 한심했습니다. 마르코, 다음 취재 같이 가자.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한인타운? 거기 가서 뭘 먹는데? 칼국수.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칼국수. 발음마저 투박했죠. 뭔가 단단하고 거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데? 에밀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그릇 안에 두꺼운 면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면들이 하나같이 제멋대로였습니다.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얇고 가장자리는 들쭉날쭉 칼로 막 썬 듯한 모양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면이라고? 에밀리, 이건 그냥 밀가루 반죽을 칼로 대충 자른 거잖아. 우리 탈리아텔레의 조잡한 사촌 정도 되겠네. 칼국수의 뜻이 그거래. 칼로 썬 국수. 봐, 이름부터 그렇잖아. 면이라는 건 말이야, 에밀리. 정교함이야. 균일함이고 두께가 일정해야 익는 속도가 같고 그래야 한 그릇 안에서 모든 면이 같은 식감을 내는 거라고. 이렇게 제각각인 면은 그냥 실패작이야. 면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지. 이걸 면이라고 부르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미안할 정도네. 우리 공방 직원이 이렇게 면을 썰었으면 그날로 쫓아냈을 거야. 에밀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마르코, 넌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야. 먹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단정해? 먹어볼 필요도 없어. 면은 눈으로 봐도 알아. 30년 면을 만진 손이야, 이 눈은. 이건 그냥 가정식 수준이라고. 식당에서 돈 받고 팔 물건이 아니야. 그런데 이 가게 평일 점심에도 1시간씩 줄을 선대. 관광객 마케팅이겠지? 사진 예쁘게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이 몰리는 거. 그런 거 한두 번 봤어?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면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유행을 쫓아 줄을 서는 거라고요. 진짜 면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런 투박한 국수 앞에 시간을 낭비할 리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에밀리가 화면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관광객처럼 들뜬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듯 편안한 얼굴들. 어떤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서 있었고 어떤 청년은 혼자 책을 읽으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건 유행을 쫓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단골의 표정이었어요. 순간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면이라는 게 뭔지 평생을 바쳐 연구한 내가 사진 한 장에 흔들릴 수는 없지. 좋아, 가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건 순전히 직업적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비웃어주기 위해서였죠. 가서 한 입 먹어보고 역시 별것 아니었다고 칼럼에 시원하게 써버릴 작정이었거든요. 면을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진짜 면이 뭔지 알려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칼로 썬 국수라니. 제 할아버지가 들으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마르코, 면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란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정교함에서 나오는 거야.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각각인 그 면이 제 눈엔 마음이 없는 음식처럼 보였어요. 게으르고 대충이고 정성이 빠진 음식.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칼국수에 대해 잠깐 검색해봤습니다. 한국의 면 요리.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밀어 칼로 썰어 끓인 국수. 멸치나 바지락으로 육수를 낸다고 적혀 있었죠. 사진 속 국수는 여전히 투박했고 면들은 여전히 제각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별거 없네. 그런데 한 가지 정보가 눈에 걸렸습니다. 어떤 가게는 1960년대에 문을 열어 60년이 넘도록 같은 자리에서 영업 중이라는 거였죠. 60년. 그 숫자가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60년 동안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음식이라면 그게 정말 그저 그런 음식일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케팅이야. 향수를 자극하는 마케팅. 그렇게 결론 짓고 눈을 감았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칼럼의 첫 문장을 미리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칼국수. 한국의 투박한 손칼국수. 일본 우동의 정교함에는 한참 못 미치는 시골 가정식의 연장선. 그러고는 만족스럽게 펜을 내려놓았죠.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수첩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으며 흐뭇해했습니다. 면을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진짜 면을 아는 이탈리아 장인의 냉정한 평가를 들려주겠다. 그게 제 계획이었죠.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6시간의 비행. 그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제 평생의 자부심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에 적은 문장을 저는 2달 뒤 제 손으로 박박 지워버리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내린 건 다음날 오전 11시였습니다. 에밀리가 렌터카를 몰았고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내다봤죠. 야자수가 들어선 도로를 30분쯤 달리자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간판들이 하나둘 보이더니 어느 순간 거리 전체가 한국어로 뒤덮였어요. 여기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미국 땅 한복판에 이렇게 거대한 한국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약국도, 빵집도, 미용실도 간판이 모두 한국어였죠.
거리를 걷는 사람들 절반은 한국계로 보였지만 나머지 절반은 다양한 인종이었습니다. 백인, 흑인, 라틴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점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탈리아 음식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죠. 뉴욕에도, 파리에도, 도쿄에도 피자와 파스타 가게가 넘쳐납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음식이 위대하니까. 그런데 한국 음식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하나의 동네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다는 건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치나 불고기 가게 몇 개가 아니라 거대한 한국 문화의 영토가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에밀리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한인타운이 미국에서 제일 크대. 한국 사람들이 1960년대부터 이민 와서 만든 동네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게 음식의 맛과 무슨 상관이냐고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동네가 크다고 면이 맛있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에밀리가 차를 세운 곳은 올림픽가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종호가 막 지난 평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작은 식당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진에서 본 그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보다 훨씬 길었죠. 가게 입구에서 시작된 줄이 건물 모퉁이를 돌아 옆 골목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40명, 아니 50명은 되어 보였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였구나. 하지만 동시에 콧방귀를 뀌었죠. 이게 바로 마케팅의 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줄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은 더 줄을 섭니다. 다들 줄을 서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군중심리. 저는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마르코, 봐. 진짜 줄 서잖아. 줄이 길다고 음식이 맛있다는 건 아니야, 에밀리. 이건 그냥 심리적 함정이야. 사람들은 빈 식당엔 안 들어가도 줄 선 식당엔 1시간을 기다려. 인간이 원래 그렇게 비합리적이거든. 저는 줄 끝에 서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줄 선 사람들이 들떠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다들 너무나 익숙한 표정으로 마치 단골 카페에 들어가듯 차분하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앞에선 백인 노인은 신문을 펼쳐 읽고 있었고 그 뒤에 라틴계 가족은 아이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건 관광객의 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맛을 알고 그 맛을 위해 기꺼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계속 우겼어요. 우연이야? 점심시간이라 그런 거야? 제 바로 앞에 선 백인 노인에게 저는 결국 말을 걸고 말았습니다. 호기심을 못 이겼거든요. 여기 자주 오세요? 노인은 신문에서 눈을 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와요. 15년째 다니고 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여기 칼국수 한 그릇 먹는 게 낙이에요. 그러고는 다시 신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한 음식을 15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이라니. 그건 마케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광고는 사람을 한번 끌어들일 순 있어도 15년을 붙잡아둘 순 없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 예상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불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애써 눌렀습니다. 40분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40분이나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린 건 제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줄을 서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가면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기선 저도 그저 50명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화려한 인테리어 같은 건 없었습니다. 벽엔 빛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고 테이블은 빼곡했죠. 그런데 가게 안 공기가 묘했습니다. 후끈한 김과 함께 멸치 육수의 구수한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어요. 그 냄새는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정직한 냄새였죠. 자리에 앉자 종업원이 물도 주기 전에 작은 접시들을 먼저 대왔습니다. 빨갛게 양념된 무언가, 그리고 거뭇거뭇한 곡물이 섞인 밥 한 공기. 에밀리가 설명해 줬어요. 이게 김치, 저건 보리밥이래. 쌀국수랑 같이 먹는 거야? 저는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어봤습니다. 시큼하고 맵고 아삭했죠?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큰둥했어요. 발효채소네? 뭐 독일 자우어크라우트랑 비슷한 거지. 그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보리밥도 한술 떠봤지만 별 감흥이 없었어요. 거친 곡물의 식감. 건강식이긴 한데 맛으로 줄 설 음식은 아니지. 그런데 에밀리는 저와 달랐습니다. 김치를 먹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마르코, 이거 진짜 맛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입에서 감칠맛이 도는데? 저는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미국인 입맛이란 게 다 그렇지? 자극적인 걸 맛있다고 착각하는 거라고요. 옆 테이블을 슬쩍 봤습니다. 한 한국인 가족이 식사 중이었는데 칼국수를 한 젓가락 먹고는 김치를 곁들이고 또 한 젓가락 먹고는 보리밥을 한술 떠먹었어요. 그 리듬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세 가지 음식이 서로를 받쳐주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이건 그저 그런 한국 가정식이고 줄은 마케팅이라고. 칼국수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이미 칼럼을 다 써놓은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으로 문장이 줄줄 떠올랐죠. 줄은 길었지만 맛은 평범했다. 마케팅이 만든 신기루였다. 주방 쪽을 흑급봤습니다. 그곳에 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70 가까이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엔 하얀 두건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묵묵히 무언가를 하고 계셨죠.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빠름 속에 이상한 차분함이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빠른 그런 손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종업원에게 물어보더니 알려줬어요. 저 할머니가 이 가게면을 30년째 직접 만드신대. 김순자 씨라고. 이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래. 30년. 저는 그 숫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30년이면 제가 면을 만진 세월과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세월이 길다고 다 장인은 아니지. 같은 일을 오래 했다고 다 명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 할머니 김순자 씨의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그분은 커다란 반죽 덩어리를 밀대로 밀고 있었어요. 얇게, 더 얇게. 그러고는 그 넓은 반죽을 둘둘 접더니 칼을 들었습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어요. 탁탁탁탁.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칼날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서 저는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손놀림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할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도 반죽을 밀 때 꼭 저렇게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손을 움직이셨거든요. 저는 황급히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말도 안 돼. 칼국수 따위를 우리 할아버지와 비교하다니. 그때 주방에서 그릇 하나가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김이 펄펄 끓는 하얀 국물 위로 면들이 가득한 그릇. 드디어 칼국수였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사진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면들이 제각각이었죠. 어떤 가닥은 두껍고 어떤 가닥은 얇고 폭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균일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마추어의 면. 김이 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그 김 속에서 멸치와 바지락이 우러난 맑은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어요. 솔직히 그 냄새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죠. 냄새가 좋다고 맛이 좋은 건 아니니까. 에밀리가 먼저 면을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마르코, 이거 너 빨리 먹어봐.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제 평생의 자존심을 걸고 이 면을 평가하겠다는 마음으로요.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우서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면을 한 가닥 집어들었습니다. 들쭉날쭉한 칼로 막 썬 그 면을요.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한 젓가락이 제 인생을 둘로 가를 줄은 그 순간엔 정말 몰랐습니다. 면이 입술에 닿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혀는 30년간 단련된 도구였어요. 면이 입에 들어오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분석이 시작됩니다. 두께, 탄성, 표면의 매끄러움, 씹는 저항감. 저는 그 모든 걸 0.5초 안에 판단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칼국수면도 한 입의 끝장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씹는 순간 제 분석 회로가 멈춰버렸습니다. 면이 두꺼운 부분에서는 쫄깃하게 버티다가 얇은 부분에서는 부드럽게 풀어졌어요. 한 가닥 안에서 두 가지 식감이 동시에 느껴진 겁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균일함, 그 정반대였죠.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입안에서 면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식감의 반복이 아니라 한 입 한 입이 미세하게 다른 그런 변화무쌍함이었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춰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쳐다봤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 젓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집중해서. 그리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면의 제각각인 두께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두꺼운 면과 얇은 면이 한 그릇에 섞여 있으면 입안에서 매번 다른 질감이 펼쳐집니다. 어떤 가닥은 쫄깃하고 어떤 가닥은 부드럽고 그 변화가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균일한 면은 한 그릇을 다 먹을 때쯤이면 입이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이 면은 마지막 한 가닥까지 새로웠죠. 제가 평생 결함이라고 믿었던 그 불규칙함이 사실은 이 면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를 놀라게 한 게 있었습니다. 면의 표면이었어요. 공장에서 뽑은 면이나 기계로 민 면은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미끈미끈하죠? 그런데 이 면은 표면이 살짝 거칠었어요. 칼로 썰면서 생긴 미세한 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 거친 표면에 국물이 착착 달라붙었어요.
매끄러운 면은 국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지만 이 면은 국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래서 면을 씹을 때마다 면과 국물이 한 몸처럼 입안에서 어우러졌죠. 저는 이게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면을 만든 사람은 면의 표면이 거칠어야 국물이 잘 밴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면을 만지며 몸으로 터득한 지혜였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고 젓가락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졌어요. 국물은 맑았습니다. 일본 라멘처럼 진하고 기름진 국물이 아니라 투명에 가까운 맑은 국물. 처음엔 심심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그 맑음 뒤에서 깊은 감칠맛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멸치의 구수함, 바지락의 시원함, 그리고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깊이. 자극적이지 않은데 자꾸만 한 숟가락 더 떠먹게 되는 맛이었어요. 저는 그 국물의 정체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종업원을 불러 물었죠. 이 국물 뭘로 만든 겁니까? 멸치하고 바지락이에요. 다시마도 조금 넣고요. 매일 새벽에 우려내요. 매일 새벽.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쳤습니다. 화학 조미료로 5분 만에 만드는 국물이 아니었어요. 작은 생선과 조개를 몇 시간씩 우려내 그 정수만 뽑아낸 국물이었죠. 단순해 보이는 이 맑은 국물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브로도라는 맑은 육수를 만들주랍니다. 닭과 채소를 몇 시간씩 끓여 정수만 뽑아내는 이탈리아의 자존심이죠. 그런데 이 칼국수 국물은 우리 브로도와 결이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기가 아니라 바다에서 온 맛이었어요. 멸치라는 작은 생선과 바지락이라는 조개.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재료들이 이토록 깊고 우아한 국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이 국물이 면과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맑은 국물이 거친 면의 결에 스며들면서 면과 국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면을 씹으면 국물 맛이 나고 국물을 마시면 면의 구수함이 느껴졌죠. 따로따로 훌륭한 게 아니라 함께일 때 완성되는 맛. 저는 그 조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비웃던 그 그릇을요. 그 안에 담긴 면 한 가닥, 국물 한 방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비웃을 대상이 아니라 경외할 대상으로요. 제 30년 자존심이 이 한 그릇 앞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코, 너 지금 표정이 처음 봐? 12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네가 음식 앞에서 이런 표정 짓는 거 처음 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머리로는 여전히 부정하고 싶었지만 혀가, 몸이 이미 굴복하고 있었으니까요.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그 이상한 모순 속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먹는 중간에 저는 무심코 김치를 한 점 곁들여 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칼국수의 맑고 부드러운 맛 뒤에 김치의 시큼하고 매콤한 맛이 따라오니까 입안이 확 깨어났어요. 부드러움과 강렬함이 번갈아 오면서 한 입 한 입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까 옆 테이블의 한국인 가족이 왜 칼국수와 김치를 번갈아 먹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죠. 그건 습관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된 한 끼의 공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릇을 비웠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요. 사실 그건 제 자존심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평론가는 음식을 다 먹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일정 부분만 맛보죠. 그런데 저는 그날 평론가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손님처럼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빈 그릇을 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이건 맛있다. 아주 맛있다. 그것도 제가 평생 알고 믿었던 면의 규칙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방식으로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칼국수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이 저를 더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칼국수는 새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670년경 한국의 한 여성이 쓴 요리책에 칼로 썬 면 요리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책의 이름은 음식디미방. 3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들은 이 송칼국수를 만들어 먹어온 겁니다. 350년.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공방은 80년 역사를 자랑했죠. 저는 그게 대단한 전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칼국수는 무려 350년이었어요. 우리 가문보다 4배가 넘는 세월을 이 투박한 면이 이어져 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음식 디미방을 쓴 사람은 장계양이라는 조선시대 여성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한 여성이 자신이 평생 만들어 온 음식의 비법을 글로 남긴 겁니다. 칼로 면을 써는 법, 국물을 내는 법, 그 모든 게 그 책에 담겨 있었죠.
그 시대 유럽에서는 아직 파스타가 지금의 형태로 정착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이미 손으로 면을 썰어 끓이는 정교한 면 문화가 책으로 정리될 만큼 무르익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면의 역사를 안다고 자부했던 제가 정작 동양의 이 깊은 면 문화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으니까요. 우리 가문의 80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4배가 넘는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알아보다가 저는 또 한 번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칼국수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이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채 안 됐어요. 정확히는 9,846원 정도. 이 정도 정성과 역사가 담긴 한 그릇이 커피 2잔 값도 안 되는 가격이라니. 뉴욕의 어지간한 파스타 한 접시가 그 3배는 했거든요. 저는 그 가성비에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도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만든 음식. 거기엔 어떤 철학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그 가게 같은 칼국수 노포들이 권위 있는 미식평가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인 미쉐린은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내는 식당을 빅구르망이라는 등급으로 인증합니다. 1955년부터 시작된 이 인증은 별정과는 또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비싸고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부담 없는 가격에 진짜 좋은 맛을 내는 식당에만 주어지는 명예죠. 그런데 한국의 칼국수 노포들이 여러 곳 이 빅구르망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만두, 냉면, 족발 같은 한국의 서민 음식들과 나란히 말입니다. 칼국수가 그저 그런 서민 음식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미식평가단이 직접 인정한 음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수첩에 적었던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일본 우동의 정교함에는 한참 못 미치는 시골 가정식의 연장선. 그 오만한 문장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면을 한다고 자부했어요. 세상의 모든 면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정작 저는 350년 역사의 이 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사진 한 장만 보고 조잡한 사촌이라고 비웃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그 어딘가에 30년간 면을 만들어 온 김순자라는 할머니가 잠들어 있겠죠. 내일 새벽이면 다시 일어나 밀가루를 반죽하고 칼을 들 그 손. 저는 그 손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평론가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면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서의 그런 마음이었죠. 비록 그땐 그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요. 밤새 뒤척이는 동안 자꾸만 어제 본 김순자 할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던 그 리듬, 망설임 없던 그 손놀림. 저는 그 손에서 우리 할아버지를 봤던 걸 다시 떠올렸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부정했지만 이제는 그 직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면을 만드는 사람의 손은 나라가 달라도 닮아 있는 게 아닐까. 같은 정성을 담는 손은 결국 같은 모양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밤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에밀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어. 면 만드는 걸 직접 보고 싶어. 에밀리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어제까지 비웃던 사람이 누구더라? 칼로 대충 썬 밀가루 끈이라고 했던 그 사람 맞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을 뿐이죠. 변명할 말이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은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세계의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설렘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김순자 할머니의 반죽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가 보게 될 것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줄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칼국수 한 그릇에 무너진 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뒤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저와 에밀리는 그 칼국수집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새벽엔 제법 쌀쌀했거든요. 제 손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고바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비비며 생각했어요. 이른 가까운 할머니가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면을 만든다고? 손님들이 점심에 줄을 서는 그 면은 사실 모두가 잠든 이 새벽에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저는 그제야 줄 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대 뒤편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뒷문이 끼익 열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죠. 우리를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수가 무척 적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어떤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단함이 어디서 오는지 그땐 몰랐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건 30년을 하루같이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무게였어요.
반죽실은 좁았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작업대 하나, 밀가루 포대들, 그리고 벽에 걸린 길고 굵은 빗대. 그게 전부였어요. 화려한 장비 하나 없었죠. 우리 볼로냐 공방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면을 만드는 공간은 나라가 달라도 다 비슷하더군요. 완출하고 정직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밀가루 포대를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손바닥으로 밀가루를 한 줌 쥐었다가 천천히 흘려보냈어요. 저는 그 동작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우리 할아버지의 동작이었습니다. 어릴 적 새벽 공방에서 할아버지가 매일 하던 그 동작. 밀가루를 쥐었다 흘리며 그날의 습도를 가늠하던 그 손. 저는 그게 우리 가문만의 비법인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 비앙키 가문만의 특별한 기술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할머니가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평생을 이탈리아가 면의 정점이라고 믿어온 제 신념이 이 한 동작 앞에서 흔들렸거든요. 면을 다루는 진짜 기술은 어느 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밀가루를 사랑하고 그것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라면 누구든 도달하는 인류 공통의 지혜였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가 얼마나 좁은 우물 안에 갇혀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공기가 좀 건조하네.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물의 양을 조금 더 늘렸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은 공기가 메말랐구나. 물을 더 넣어야겠다. 나라도, 언어도, 음식도 다른데 면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할머니가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에 소금물을 부어 치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힘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른에 가까운 할머니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하고 끈질겼어요. 반죽을 누르고 접고 다시 누르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반죽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칼국수는 반죽이 반이에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건넨 긴 말이었죠. 반죽을 충분히 안 치대면 면이 툭툭 끊어져요. 끈기가 생길 때까지 치대야 해. 그래야 쫄깃하지. 기계는 이걸 못해요. 기계는 시간만 채우지 반죽이 언제 됐는지를 몰라. 저는 그 광경을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손가락 마디는 굵었고 손바닥엔 오랜 세월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 손은 곱고 예쁜 손이 아니었어요. 평생 밀가루와 씨름해온 노동의 손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그 손은 세상 어떤 손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손이 꼭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기계는 시간만 채우지 반죽이 언제 됐는지를 모른다. 그건 제가 우리 공방에서 평생 믿어온 철학과 정확히 같은 말이었거든요. 뉴욕에서 저는 늘 식당 주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면은 시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영어도 모르는 한국 할머니가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반죽이 다 된 걸 아세요? 할머니가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옅게 웃으셨어요. 손이 알아요. 반죽이 손에 안 달라붙고 매끈하게 떨어질 때, 누르면 천천히 다시 올라올 때, 그때가 됐을 때예요. 30년 만지니까 이제 눈 감고도 알아요. 손이 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마르코, 머리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손이 기억하게 해라. 손은 거짓말을 안 한단다. 저는 그 말을 3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구 반대편 한국 할머니의 입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이야. 저는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에밀리가 눈치챘는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으니까요. 반죽이 끝나자 할머니는 그걸 둥글게 뭉쳐 한참을 재워뒀습니다. 숙성이었어요.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생면 반죽을 숙성시킵니다. 면의 끈기를 살리기 위해서죠. 또 똑같았습니다. 면을 만드는 원리는 결국 동서양이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반죽이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통역은 에밀리가 도와줬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음식을 만드는 것뿐이었다고요. 처음엔 작은 분식집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칼국수를 배웠고 30년 전 이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칼국수를 알았겠어요? 그래도 매일 새벽에 면을 뽑았어. 누가 오든 안 오든. 면은 정직하니까.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는 알아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전 텅 빈 가게에서 홀로 면을 볶던 한 이민자 여성. 그 외로운 새벽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 점심마다 50명이 줄을 서는 가게가 된 거였어요. 화려한 마케팅이 아니라 30년의 정직한 새벽이 만든 줄이었던 겁니다. 숙성이 끝난 반죽을 할머니가 작업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그 긴 밀대를 들었죠. 본격적인 미기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밀대로 반죽을 밀고 펴고 돌리고 다시 밀었습니다. 반죽이 점점 넓어지면서 얇아졌어요. 그 속도가 빨랐지만 두께는 놀랍도록 일정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손으로 미는데 마치 자로 잰 듯 두께가 고른 거예요. 30년 손의 감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밀대질을 도와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면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밀대를 잡아보니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반죽이 한쪽으로 쏠리고 두께가 들쭉날쭉해졌어요. 30년 면을 만든 제 손인데도 말이죠. 할머니의 손이 30년간 만진 건 칼국수 반죽이었고 제 손이 만진 건 파스타 반죽이었습니다. 같은 밀가루라도 물의 비율이 다르고 치대는 방식이 달라서 반죽의 성질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 면이 얼마나 깊은 기술의 산물인지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얇게 밀어야 면이 부드러워요. 두꺼우면 텁텁하고. 할머니가 반죽을 들어 올려 보여줬습니다. 정말 종이처럼 얇았어요. 그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비칠 정도였죠. 저는 그 얇음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기계로도 이렇게 균일하게 얇게 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칼이 등장했습니다. 할머니는 얇게 민 반죽에 밀가루를 솔솔 뿌리고 그걸 둘둘 접었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탁탁탁탁탁.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칼질이 빨랐어요. 너무 빨라서 칼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 썰려 나오는 면들이 균일하면서도 미묘하게 제각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불규칙함의 정체를요. 할머니는 일부러 불규칙하게 써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기계처럼 똑같이 써는 것도 아니었어요. 손으로 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세한 차이가 생기는 거였죠. 그 미세한 차이가 바로 제가 첫날 느꼈던 그 변화무쌍한 식감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손이 만들어내는 기계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 생명력. 공장에서 면을 뽑으면 0초 만에 수천 가닥이 나옵니다. 모두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로요. 빠르고 효율적이죠. 그런데 그 면에는 표정이 없습니다. 반면 할머니의 면은 반죽부터 썰기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느리고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그 1시간 동안 면에는 그날의 습도가 할머니의 손길이 30년의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빠름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칼질 앞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것은 느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있는 거였어요. 기계는 빠르죠. 근데 손은 그날의 밀가루를 느껴요. 할머니가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기계는 빠르다. 하지만 손은 그날의 밀가루를 느낀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작업대를 붙잡지 않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의 자존심면에 대한 제 모든 신념이 이 작은 반죽실에서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더 큰 무언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평생 면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탈리아 면이 면의 정점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이 새벽 한국 할머니의 손끝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면을 만난 겁니다.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면을 향한 그 정성,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그 마음은 이탈리아에도 한국에도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면의 정점은 이탈리아라는 좁은 생각에 갇혀 다른 나라의 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 우동은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그것도 결국 이탈리아 면과 비교해서 그나마 봐줄만 하다는 식이었죠. 그런 오만한 시선으로 저는 350년 역사의 칼국수를 사진 한 장만 보고 비웃었던 겁니다. 진짜 전문가라면 편견 없이 봐야 했는데 말이죠. 저는 면을 한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면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 겸손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칼국수가 위대한 건 비단 그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 면 한 그릇 뒤에는 30년을 새벽마다 면을 뽑은 한 사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버티고 정직하게 정성을 쌓아온 한 이민자의 삶. 그 삶이 면에 녹아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 맛에 끌리는 거였습니다. 음식은 결국 그걸 만든 사람의 마음을 먹는 거니까요. 할머니가 다 썬 면을 들어 올려 밀가루를 털어내며 펼쳤습니다. 수백 가닥의 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면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게 완벽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한번 옅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30년 세월의 모든 자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그 반죽실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칼국수의 그 투박함은 모자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손이 담긴 흔적이었고 350년을 이어온 정성의 증거였다는 걸 말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무시당했던 이 면이 사실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깊은 면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면을 한 가닥 받아 손에 올려봤습니다. 아직 삶지 않은 생면이었어요. 손바닥 위에서 그 면은 부드럽게 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수만 가닥의 파스타면을 만져왔지만 이렇게 한 가닥의 면 앞에서 마음이 흔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반죽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묵묵히 면을 써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자 존경이자 그리고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새벽을, 이 반죽실을, 그리고 김순자라는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걸 그 순간 분명히 알았습니다. 새벽 반죽실에서의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에밀리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칼국수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줬다면 이번엔 칼국수의 미래를 보여줄 사람이라고 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한인타운에서 차로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한 모던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가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세련된 조명, 깔끔한 인테리어, 젊은 손님들로 가득했죠. 그곳의 주인이자 셰프가 데이비드 류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계 미국인 2세였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민 오셨지만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은 흥미로운 곳이었어요. 한쪽 벽엔 한국의 전통 옹기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다른 쪽엔 현대적인 미술작품이 걸려 있었죠. 전통과 현대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다양했어요. 젊은 미국인 커플, 한국계 가족,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 칼국수가 한인타운의 노포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세련된 공간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가게가 칼국수의 뿌리라면 이곳은 칼국수가 뻗어나갈 가지 같았어요. 비앙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 칼럼 즐겨 읽었어요? 연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 말에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의 저였다면 그 말에 우쭐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까다로움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까다로움이 며칠 사이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데이비드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어요. 그러고는 저를 주방 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좀 특별한 칼국수예요. 전통 칼국수가 아니라 제 방식으로 재해석한 거죠. 잠시 후 그가 직접 만든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릇을 본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건 분명 칼국수인데 국물이 하얀 크림색이었습니다. 멸치 육수의 맑은 국물이 아니라 부드러운 크림 소스였죠. 크림 칼국수예요. 한국 전통 송칼국수면에 제가 개발한 크림 소스를 곁들였어요. 면은 김순자 할머니께 배운 방식 그대로 손으로 썰었고요. 저는 한 젓가락 떠서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송칼국수 특유의 쫄깃하고 거친 면이 부드러운 크림 소스를 잔뜩 머금고 있었습니다. 거친 면의 표면이 크림을 착 붙잡은 거죠. 우리 이탈리아의 크림 파스타와 비슷하면서도 면의 식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쫄깃하고 더 입체적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크림 소스에도 한국적인 깊이가 숨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크림에 약간의 들깨를 갈아 넣었다고 했어요. 들깨라는 한국의 고소한 씨앗이었죠. 그 덕분에 느끼할 수 있는 크림의 구수한 끝맛이 더해져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질리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크림과 한국의 들깨,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송칼국수면. 세 문화가 한 그릇 안에서 완벽하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 한 그릇이 단순한 퓨전 음식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창조였죠. 비앙키 씨, 어떠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데이비드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면의 대가에게 평가받는다는 게 떨렸나 봐요. 저는 천천히 면을 음미한 뒤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길을 연 거예요. 이건 칼국수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칼국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어릴 땐 칼국수가 창피했어요. 친구들은 다 햄버거랑 피자를 먹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칼국수를 끓여줬거든요. 학교에 칼국수 도시락을 싸가면 애들이 냄새 난다고 놀렸죠. 그래서 한동안 칼국수를 멀리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자기 뿌리를 부끄러워해야 했던 한 이민자 2세 소년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미국으로 잠시 이주했을 때 점심으로 싸간 이탈리아 가정식이 미국 친구들 눈엔 이상해 보였거든요. 저는 그때 우리 음식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남의 시선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 슬픔을요. 그러다 요리 학교에 가서 세계 각국의 면 요리를 배웠어요. 이탈리아 파스타, 일본 라멘, 중국 면까지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엄마의 칼국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맑은 국물, 그 쫄깃한 면. 세상 어떤 면 요리보다 깊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죠. 내가 부끄러워했던 게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였구나. 저는 데이비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도 평생 이탈리아 면만 최고라 믿으며 다른 면을 무시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기 뿌리를 부끄러워했고 저는 남의 뿌리를 무시했죠. 방향은 달랐지만 결국 둘 다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칼국수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우동이 일본을 대표하는 면이 됐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동을 알죠. 그런데 칼국수는 아직 멀었어요. 한국 사람들이나 알지 세계인은 잘 몰라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좋은 면이 왜 아직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김치는 이제 세계인이 알고 불고기와 떡볶이도 유명해졌죠. 그런데 칼국수는 그 깊은 맛과 35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 무대에서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우동과 견줄 만한 잠재력을 가졌으면서도 말이죠. 저는 일본 우동이 어떻게 세계로 퍼졌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기 음식을 알리는데 정말 능했어요. 우동, 라멘, 스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세계에 일본 음식을 각인시켰죠. 그 결과 이제 뉴욕 길거리에서도 우동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국수는요? 미국에서 칼국수를 제대로 맛보려면 한인타운까지 찾아와야 했습니다. 세계인 대부분은 칼국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죠. 저는 그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우동보다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제가 직접 먹어보고 새벽 반죽실에서 그 정성을 두 눈으로 확인한 칼국수는 우동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깊고 더 변화무쌍했어요. 단지 세상에 덜 알려졌을 뿐이었습니다. 그건 칼국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칼국수의 진가를 모르는 세상의 문제였죠. 저는 문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칼럼니스트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제 글 한 편이면 수백만 명의 미식가들에게 칼국수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데이비드,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이 칼국수를 세계에 알리겠어요. 며칠 전까지 이 면을 비웃었던 제가 말입니다. 그게 제 속죄이자 동시에 제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마주 잡았어요. 비앙키 씨,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늘 외로웠어요. 칼국수가 이렇게 좋은데 왜 세상은 몰라줄까? 혼자 그 답답함을 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신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신다니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진심에 제 결심이 더욱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사진을 보며 코웃음 쳤던 첫날, 줄을 의심했던 그 식당, 첫 한 젓가락의 충격, 새벽 반죽실의 감동, 그리고 데이비드의 크림 칼국수까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면에 대한 교훈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세상에 대한 교훈이었죠. 화려한 건 쉽게 눈에 띕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도 쉽죠. 하지만 그 화려함은 쉽게 잊혀집니다. 반면 칼국수처럼 투박하고 정직한 것은 처음엔 무시당해도 결국 350년을 이어집니다. 진짜 좋은 것은 시끄럽게 자기를 알리지 않아도 묵묵히 줄을 세우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동안 칼럼에서 칭찬했던 수많은 화려한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금가루를 뿌린 파스타, 값비싼 송로버섯을 올린 요리들. 사진은 화려했고 가격은 비쌌죠. 그런데 그중 몇이나 350년을 갈 수 있을까요? 몇이나 평일 점심에 50명을 줄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껍데기의 화려함에 속아 진짜 알맹이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면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음식의 본질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의 칼국수에는 금가루도 송로버섯도 없었습니다. 그저 밀가루와 멸치와 바지락, 그리고 30년의 정성뿐이었죠. 그런데 그 소박한 한 그릇이 제가 평생 먹어본 어떤 화려한 요리보다 저를 울렸습니다. 진짜 감동은 가격표가 아니라 정성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했어요. 그건 며칠 전 비행기에서 느꼈던 우월감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을 때 차오르는 그런 충만함이었죠. 비행기에서 수첩에 적었던 그 오만한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골 가정식의 연장선. 저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요. 음식 하나가 한 사람의 평생 신념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 진짜였어요. 제 혀가, 제 손이, 제 가슴이 모두 증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글로 칼국수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비앙키 가문 3대의 자존심을 걸고서요. 아니 이제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한 면을 향한 진실한 존경심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김순자 할머니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한마디를 할머니께 직접 전하게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날도 주방에서 면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가슴에 담아둔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저는 짧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면을 한다고 믿었는데 오늘 처음 면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늘 그렇듯 말없이 옅게 웃으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짧은 그 한마디가 100마디 말보다 따뜻하고 깊었어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사람의 장인이 다른 한 사람의 장인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이었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면 끝낼 글을 저는 일주일이나 붙잡고 있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칼럼이 세상에 나갔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내가 무릎 꿇으면 칼국수. 저는 칼럼에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얼마나 오만했는지 사진 한 장만 보고 어떻게 비웃었는지 그리고 첫 한 젓가락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새벽 반죽실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350년의 역사와 한 이민자 할머니의 30년 정성을요. 칼국수가 일본 우동에 견줄 만한 아니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면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마르코 비앙키가 한국의 면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놀란 거죠. 칼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비앙키가 칭찬하는 음식이라면 꼭 먹어봐야겠다는 사람들, 칼국수가 뭔지 처음 알았다는 사람들, 그중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면장인이 인정한 한국면이라니, 직접 먹어보고 왔는데 정말 인생면이었다. 수많은 미식가들이 칼국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가게 앞줄은 이전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데이비드의 레스토랑도 예약이 밀려들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줄 선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비율이 부쩍 늘었다는 거였습니다. 백인도, 흑인도, 라틴계도 다양한 사람들이 칼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 한인타운을 찾아왔어요. 칼국수가 한국인만의 음식에서 모두의 음식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칼럼 하나로 칼국수가 하루아침에 우동처럼 세계적인 음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칼국수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은 아직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첫걸음이 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첫걸음에 작은 보탬이 되었다는 게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칼럼이 나가고 몇 달 뒤 저는 데이비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크림 칼국수가 미국 음식 잡지에 소개되었고 칼국수를 배우고 싶다는 젊은 셰프들의 문의가 줄을 잇는다는 소식이었어요. 칼국수가 한인타운의 작은 노포를 넘어 미국 요리계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소식에 제일처럼 기뻤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볼로냐의 우리 가문 공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밤 문득 그곳이 사무치게 그리워 찾아갔던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길이 밴 그 오래된 공방. 밀가루 냄새가 여전히 배어있는 그곳에서 저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밀가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중 쥐었다가 천천히 흘려보냈어요. 그날 공기의 습도를 가늠하면서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가 했던 그 동작 그대로요. 저는 소금물을 넣고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끈기가 생길 때까지, 손이 댔다고 말할 때까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우리 가문의 파스타가 아니라 한국의 칼국수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반죽을 숙성시키고 밀대로 얇게 미고 밀가루를 뿌려 접은 뒤 칼을 들었습니다. 탁탁탁. 제 칼질은 김순자 할머니처럼 빠르지도 능숙하지도 않았어요. 면들은 정말 제각각이었고 어떤 건 너무 두껍고 어떤 건 너무 얇았죠.
30년 변을 만든 제 손인데도 칼국수 앞에서는 영락없는 초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서툰 면을 끓는 멸치 육수에 넣으면서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잘 만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때 비웃었던 그 면을 이제는 제 손으로 정성껏 만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벅차게 했거든요. 완성된 칼국수 한 그릇을 저는 공방의 낡은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멸치 육수의 구수한 냄새가 공방을 가득 채웠어요. 이탈리아 볼로냐의 한 오래된 명공방에 한국 칼국수 냄새가 퍼진 겁니다. 저는 그 풍경이 어쩐지 뭉클했습니다. 80년 역사의 우리 공방과 350년 역사의 칼국수가 이 작은 그릇 안에서 만난 셈이니까요. 면을 사랑하는 두 가문의 마음이 국경을 넘어 하나로 이어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 칼국수를 한 젓가락 드시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 같습니다. 한 젓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제가 만든 면은 김순자 할머니의 면에 한참 못 미쳤어요. 당연하죠. 30년 내공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면이라는 건 결국 잘 만들고 못 만들고를 떠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전부라는 걸요. 저는 그 한 그릇을 천천히 비우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비행기에서 코웃음 치던 오만한 푸드 칼럼니스트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그릇의 칼국수 앞에서 겸손을 배운 한 사람이 앉아 있었죠. 진짜 위대한 것은 화려하게 빛나지 않습니다. 칼국수처럼 투박하고 정직하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뿐이죠. 그리고 그 묵묵함이 350년을 이어오고 국경을 넘어 한 이탈리아 장인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강한 것은 소리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빈 그릇을 바라보며 김순자 할머니의 그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시 그 반죽실을 찾아가 이번엔 제대로 칼국수 만드는 법을 배우겠다고요. 그땐 학생의 마음으로 가장 겸손하게 말입니다. 화려한 마케팅도 비싼 재료도 없이 오직 손맛 하나로 350년을 이어오고 바다 건너 미국 땅에까지 사람들을 줄 세운 음식. 칼국수가 우동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그날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면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패배였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